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2016년 4회 환경기능사 최근 관련도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연료가 완전 연소하기 위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완전 연소를 위한 조건을 찾는 문제. 시험 문제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죠. 가번에 공기의 공급이 충분해야 한다. 나번에 연소용 공기를 예일하여 공급한다. 다번에 공기와 연료의 혼합이 잘 되어야 한다. 라번에 연소실 내의 온도를 낮게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연소실 온도를 높게 유지해야지 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자, 또 한 개, 체류 시간이 어때야 되죠? 체류 시간은 길게. 이렇게 하면 완전 연소가 됩니다.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와요.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열대 남태평양 남미 해안으로부터 중태평양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서 해수면의 온도가 평균보다 0.5도씨 이상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으로 스페인어로 아기예수라고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0.5도씨 이상이 높아지는 상태를 6개월 이상 지속하느냐, 아니면 0.5도씨 이상이 낮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하느냐가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0.5도씨 이상이 되는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라번의 엘니뇨 현상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0.5도씨 이상 낮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라니냐 현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엘니뇨와 라니냐를 두 가지를 꼭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3번 대기환경보전법상 갈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갈로라는 것은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지금 핵심이, 문제 조건에서 가장 핵심이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을 뜻해요. 자, 보기를 보시면 가번의 VOC, VOC라는 것은 뭐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죠.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입자상 물질이 아니고 가스상 물질이에요. 나번의 금댕, 입자상 물질, 다번의 콜로이드, 라번의 1차 대기오염 물질. 따라서 금댕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니까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4번 200도씨 650mHg 상태에서 100m의 삼성의 배출가스를 표준 상태로 환산하면, 다시 말해서 100m의 삼성이라는 게 지금 현재 상태예요. 이 현재 상태에 온도 200도씨 650mHg를 보정해서 표준 상태로 만들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해 보시면 100m의 삼성이 현재예요. 그럼 대각선으로 현재, 반대로 표준을 넣으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정하는 게 온도. 온도는 절대온도, K온도를 절대온도라고 그래요. 그럼 K온도라는 절대온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273 플러스 도씨를 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현재가 위에 있으니까 현재가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표준은 위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표준은 왜 온도로 안 되어 있느냐? 표준 온도라는 것은 0도씨 760mHg예요. 그래서 0도씨 760mHg니까 0도씨는 안 돼도 되죠. 반면에 현재에는 지금 200도씨 650mHg가 현재 상태라는 거죠. 따라서 온도 200도씨를 보정을 했어요. 그리고 압력을 보정했을 때는 또다시 표준 온도의 반대쪽에 표준 상태의 압력이 들어가고 현재 온도의 반대쪽에 현재의 압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압력이 650이니까 반대로 650mHg 나누기 표준 상태의 압력 760mHg.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계산했을 때 100m의 삼성 곱하기 273 나누기 273 플러스 200을 해서 곱하고 650 나누기 760을 해서 곱해 주시면 되죠. 따라서 49.36이 나오니까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중력 집진기에서 먼지의 침강 속도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중력 집진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례. 자, 여기서 반비례하는 거는 딱 하나만 존재한다고 그랬죠. 뭐가 반비례하죠? 공기의 점성력. 그래서 점도에는 반비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례. 점도에는 반비례.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 5번 풀이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번 풀이해 보시면 침강 속도 Vg라는 것은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로S 마이너스 로 G예요. 그래서 점성도라는, 마이크로라는 점성도의 반비례, 직경의 제곱의 비례, 밀도 차의 비례, 중력 가속도의 비례.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6번에 보면
대기 상태에 따른 굴뚝 연기의 모양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요. 자, 그러면 역전이라고 했습니다. 역전이라는 것은 전체가 바람이 불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는 흘러가죠. 부채행 맞습니다. 그리고 매우 불안정이라고 그래서 매우 불안정이라는 것은 바람이 많이 부는 상태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파상형이 되니까 원추형이 아닙니다. 다음에 안전상태라고 했어요. 안정상태. 안정상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안정이라는 것은 펜닝형, 부채형이 됩니다. 그리고 상층 불안정, 하층 안정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안정한 쪽을 여러분들 나타내면 아래쪽이 안정한 상태죠. 그럼 불안정한 쪽으로 연기가 올라가야 되니까 훈정형이 아니라 상승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바르게 된 설명들은 전부 다 틀리게 설명됐으니까 바르게 설명된 것은 가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의 모양을 그려보는 게 가장 답을 찾아내기가 쉬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촉매산화법으로 악취물질을 함유한 가스를 산화분해해서 처리하고자 했을 때 적합한 연소 온도 범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핵심은 촉매산화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직접연소법과 촉매산화법이라는 게 있는데 직접연소법이라는 것은 불꽃을 이용해서 직접 태우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촉매산화법 또는 촉매연소법이라고 하는 것은 촉매를 이용해서 연소를 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면 촉매를 이용한다는 소리는 온도가 아주 낮은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을 이용을 하게 되면 고온이 되니까 650 또는 600에서 800도씨. 반면에 촉매산화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300에서 400도씨 또는 250에서 450도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온도 자체가 상당히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촉매산화법을 나타내니까 300에서 400도씨 전후를 나타내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반면에 직접연소법을 찾으시오 그러면 답번에 650에서 800도씨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에 보면 내연기관, 폭약 제조, 비료 제조 등에서 발생하며 빛의 흡수가 현재에서 시정거리 단축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정거리 단축의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가 감소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핵심이 뭐냐 하면 내연기관이나 폭약, 비료. 여기서 내연기관이라는 게 뭐냐면 자동차에서 배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에서 폭약이나 비료를 제조하는 공업에서 발생되고 시정거리 단축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NO2, 이산화질소에 대한 설명이죠. 나번이 정답. 그리고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집진율이 90%와 98%인 두 개의 집진 장치를 직렬로 연결하였다. 직렬이라는 것은 옆으로 설치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입구의 농도가 5.9입니다. 입구 농도 CI가 5.9 단위가 그램 퍼 미터의 삼성. 그리고 첫 번째 장치의 효율이 90%. 그리고 두 번째 장치는 98%입니다. 그리고 출구의 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입구의 먼지 농도는 그램 퍼 미터의 삼성, 출구는 미리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출구의 농도 단위 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한 다음에 입구의 농도 단위 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한 다음에 출구의 단위 미리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마지막에 환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장치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전처리와 주처리를 통해서 효율을 하나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를 이용해서 효율을 계산하죠. 그럼 먼저 장치에 해당하는 효율 구하는 시간 1 마이너스 첫 번째 장치의 통과율, 두 번째 장치의 통과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0.998이라는 값을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농도를 이용해서 효율 구하는 시간 1 마이너스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죠. 따라서 입구 농도가 5.9, 출구 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하죠. 그러면 계산식을 보면 출구의 먼지 농도를 정리를 하시게 되면 5.9 g/m의 삼성 곱하기 1 마이너스 0.998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0.0118 g/m의 삼성이 나왔는데 정답에서 단위는 mg/m의 삼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10의 삼성을 다시 곱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10의 삼성을 곱하면 11.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해가스 처리 장치로 부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핵심이 뭐죠? 유해 가스 처리 장치예요. 그러면 가스라는 것은 건식 장치를 이용하나요? 아니면 섭식 장치를 이용해야 하나요? 가스라는 것은 건식 장치를 이용해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장치? 섭식 장치를 이용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건식 장치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가번의 충전탑, 나번의 분무탑, 다번의 벤츄리 스크래브. 이 세 가지, 벤츄리형 세정기가 벤츄리 스크래브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섭식입니다. 섭식. 반면에 중력 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건식이죠.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보면 그림과 같은 집진 원리를 갖는 집진 장치는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자, 먼저 방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구에서 가스나 입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큰 가스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관성력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입구의 유속을 빠르게 해서 방해판에 충돌을 시켜서 관성력이라는 것은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성질이죠. 그 자체에서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을 시킨 다음에 아래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처리하는 방법. 자, 여기서 처리가 안 되면 두 번째 충돌판에서 한 번 더 충돌을 시켜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방해판을 이용해서 충돌을 시켜서 처리하는 장치가 관성력 집진 장치가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면 비행기나 자동차에 사용되는 휘발유의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며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이 유기연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기연이라는 것은 유기납을 뜻합니다. 여기서 연이라는 것은 납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휘발유의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첨가제, 다시 말해서 휘발유에서 첨가제는 4에틸납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4에틸납을 찾으면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13번 문제 보시면 합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합착법이 뭐죠? 합착제 중에서 주로 활성탄을 많이 쓰는데 활성탄이나 실리카겔 같은 합착제를 이용해서 오염가스를 합착을 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그 제거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합착과 화학적인 합착이 있어요.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물리적인 합착이죠. 따라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화학적인 합착과 물리적인 합착을 반드시 비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가번에 물리적 합착은 반데르발스 합착이라고도 한다. 다음에 물리적 합착은 낮은 온도에서 합착량이 많다. 다음에 화학적인 합착인 경우에 합착 과정이 주로 가역적이며 합착제의 재생이 용이하다고 그랬어요. 다번에 대한 설명은 물리적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번에 합착제의 단위 질량당 표면적이 큰 것이 좋다. 정답은 다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호흡으로 인체에 유입되어서 폐질환을 유발하는 호흡성 먼지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호흡성 먼지의 크기를 나타내면 보통 0.5에서 1.0 마이크로라고 보통 표현을 하니까 가번이 정답. 0.5에서 1.0 마이크로미터. 다시 말해서 0.5에서 1.0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입자성 물질이 여러분들이 폐에 도달을 하게 되면 흡착률이 커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입자의 크기라는 거죠. 그래서 입자 같은 경우에서는 부착성에 의해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왜? 폐 주위를 폐포라고 그러는데 폐포에 도달을 해서 붙어요. 그럼 부착성을 갖지 않는 것은 바깥으로 잘 나오겠지만 부착성을 갖는 것들은 폐포에 붙어 있어서 바깥으로 안 나오겠죠. 따라서 피해를 주니까 작은 입자면 작은 입자일수록 피해를 많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보기 중에서 폐질환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입자의 크기라고 하면 보기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크기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답을 좀 쉽게 찾아내겠죠. 그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 보시게 되면 수당량이 2500칼로리 per 도시인 봄배 열량계를 사용해서 시료가 2.3g을 10cm 퓨저로 연소시켰다. 평형온도는 연소 전이 21.31도씨에서 연소 후가 23.61도씨일 때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자, 퓨저의 연소율은 2.3 칼로리 per cm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발열량 Q의 단위가 공식이 주어졌어요. 수당량 곱하기 온도 상승값
마이너스 퓨저의 연소열 나누기 시료의 열량이라고 해요.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수당량이 얼마죠? 수당량이 지금 2500칼로리 per 도시입니다. 대입을 했어요. 그리고 온도의 상승값이라 그럽니다. 그럼 온도 차를 대입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연소 전이 21.3도씨, 연소 후가 23.61도씨예요. 그래서 23.61도씨 마이너스 21.31도씨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퓨저의 연소열 2.3칼로리 per cm를 빼줍니다. 나누기 시료의 질량, 시료의 질량이 얼마죠? 2.3g.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값이 2490이 나왔어요. 2490이 나왔으니까 답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에서는 공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죠. 만약에 공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풀겠어요? 그죠? 굳이 풀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16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폐수 처리 공정에서 최적 응집제 투입량을 결정하기 위한 자르 테스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르 테스트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자르 테스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적정한 응집제와 적정한 응집제의 주입 농도를 우리가 알아보는 실험이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 되나요? 응집제 투입량 대 상징수의 SS 잔류량을 측정해서, 실제로 보면 이 응집제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물질을 처리하는 거예요? SS를 처리하기 위해서 응집제의 최적 투입량을 결정하게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16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17번에 보시게 되면 인체의 만성 중독으로 카네미유증이라고 했어요. 카네미유증은 어떤 물질에 의해서 유발이 되나요? PCB에 의해서 유발이 되죠.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외에도 카드뮴이 있어요. 카드뮴. 카드뮴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질환이 발생하죠? 이따이 병. 자, 그리고 또 하나는 HG, 수원. 자, 수원은 두 가지 질환이 있어요. 그죠? 미나마타병. 그리고 또 한 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헌터루셀 증후군. 자, 그래서 질환은 PCB와 카드뮴, 그리고 수원. 꼭 기억을 해서 수험 준비에 만반의 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산도나 경도는 무엇으로 환산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도나 경도, 또 알카리도도 있어요. 기준 물질을 찾으라는 소리겠죠. 기준 물질이 뭐가 돼요? 기준 물질은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은 CaCO3를 탄산칼슘이라고 하게 됩니다. 정답은 가번. 이 문제도 자주 나오죠.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량이 700m의 삼성 per 1, 유입되는 폐수의 오탁물 농도가 700mg per 리터. 그리고 침전지로부터 유출되는 처리수의 오탁물 농도가 70mg per 리터. 발생된 설러지의 함수율이 98%일 때 제거되는 설러지량은, 여기서 오탁 농도라는 것은 오염물질의 농도를 오탁물의 농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거 설러지량을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지금 제거 설러지량이라는 것은 보세요. 유입되는 설러지량이 700입니다. 유입되는 설러지가 700이고 그 다음에 유출되는 설러지가 얼마냐 하면은 70이에요. 그래서 700과 70의 차이가 제거된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미터의 삼성의 개념이 있다는 소리는 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을 이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위를 바꾸면 700mg per 리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삼성을 곱하면 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 되니까 0.7kg per 미터의 삼성이 되고 70은 0.07kg per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이 값에서 폐수량 700m의 삼성 per 1을 곱하면 제거되는 오탁물 농도의 총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킬로그램 per day의 단위를 미터의 삼성 per day로 우리가 계산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비중을 계산을 하는데 이 비중의 값은 1.0의 값의 단위가 그램 per 센치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그램 per 센치의 삼성에다가 10의 삼성을 곱하면 우리가 필요한 단위는 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주어졌다든지 아니면 그램 per 센치의 삼성이라는 단위가 주어지면 10의 삼성을 곱하면 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 돼요. 그 말은 비중이 1이면 비중량은 1000kg per 미터의 삼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생된 설러지의 함수율이 98%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98%를 보정을 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풀이에 나와 있는 공식을 알아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공식이
공식이 여기까지가 공식이 돼요. 자, 먼저 유입 농도는 kg/m의 삼성으로 대입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삼성을 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0.7kg/m의 삼성, 유출 농도는 70이니까 0.07kg/m의 삼성입니다. 그리고 폐수량은 700m의 삼성 per 1, 그리고 kg/day.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한 여기까지 단위를 계산하면 kg/day가 됩니다. 근데 정답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kg이 아니라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설러지의 비중 1.0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단위가 미터의 삼성 per day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을 보정하면 98%의 함수율을 보정하면 22.05 미터의 삼성 per day라는 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스토커스 법칙에 따라서 침전하는 구형 입자의 침전 속도는 입자 직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토커스 법칙이라는 게 침전 속도입니다. 따라서 대기에서는 주로 침강 속도 Vg로 표기하고 수질에서는 Vs, 침전 속도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식입니다. 자, 먼저 Vs라는 침전 속도는 점성도의 반비례, 직경의 제곱비례, 밀도차, 입자의 밀도에서 물의 밀도차의 비례, 중력과 속도에 비례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침전 속도는 여러분들 침전 속도는 입자의 제곱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침전 속도는 입자 제곱에 어떤 관계? 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D의 제곱에 비례 관계.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그리고 21번. 급속여과와 비슷한 완속여과의 장점으로 알맞은 것은 급속여과라는 것은 빠르게 여과시키는 것, 완속여과라는 것은 느리게 여과를 하는 것을 완속여과라고 합니다. 자, 완속여과의 장점은 아무래도 천천히 모래층을 내려가기 때문에 여과가 상당히 잘 된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죠. 가번의 비침전성 플러그의 제거에 사용된다. 나번의 여과 속도가 100에서 200m/day이다. 나번의 여층이 얇고 역세척 설비를 갖추고 있다. 라번의 세균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완속여과에 관계된 설명은 라번이고 가번과 나번과 다번에 대한 설명은 급속여과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라번이 됩니다. 그리고 22번. 질소와 인 등이 강이나 호수에 지나치게 유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질소와 인은 영양염료입니다. 이 영양염료가 많아지게 되면 조류가 급성장을 하게 돼요. 조류가 급성장을 하는 것을 부영양화 현상이라고 해요. 자, 따라서 이 부영양화 현상은 호수에서 일어나는 부영양화와 해수에서 일어나는 부영양화 두 가지가 있죠. 호수에서 일어나는 부영양화를 녹조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수, 바다에서 일어나는 부영양화를 적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부영양화가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23번. 120ppm의 NaCl의 농도는 얼마인가? 원자량은 NA가 23, CL이 35.5. 따라서 여러분들 NaCl의 분자량이 얼마가 되는 거죠? 58.5g이 되는 거죠. 자, 먼저 몰 농도를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M이라는 게 몰 농도인데 몰 농도의 단위가 몰/리터. 그래서 몰/리터는 ppm의 단위는 수질에서 mg/리터입니다. 따라서 120mg/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몰 농도를 계산하려고 하면 분자량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1몰에 여러분들 미리그램을 일단은 뭘로 바꿔야 돼요? 그램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1g은 10의 3성 mg. 따라서 g/L가 됐죠. 그럼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58.5g. 그래서 몰 농도를 계산하면 0.00205몰/L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정답은 답은이죠.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처리 시에 사용되는 응집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우리가 응집제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알루미늄이나 철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상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분자응집제. 따라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응집제가 여기서 보면 황산 알루미늄이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철염. 자, 철염이라는 것은 황산이 들어가면 황산 제1철, 그 다음에 염화 제2철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해요. 자, 이 중에서도 PAC 같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는 황산 알루미늄, 두 번째는 철염, 세 번째는 PAC. PAC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상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고분장집제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는 황산 알루미늄이라는 것은 없는데 그 밖에도 여러분들 소석해도 사용을 하죠, 응집제로. 그럼 응집제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hợp 착제 알고 있죠, hợp 착제. 자, hợp 착제는 어떤 물질이 대표적이에요? 활성탄이에요. 활성탄이라는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hợp 착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활성탄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활성탄은 hợp착제니까 답은이 정답.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활성설러지법에서 MLSS가 의미하는 것은 활성설러지법이라는 게 뭐죠?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 살아있는 미생물이 뭐예요? MLSS죠. 그러면 미생물이 살아있으려고 하면 어디에 살아있어야 되느냐 하면 개통도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최종 침전지예요. 자, 최종 침전지 전에 반응을 시키는 반응조, 다시 말해서 포기조가 있죠. 그래서 유출수, 유입수, 그리고 설러지를 처리하게 되면 폐설러지, 그리고 반송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활성설러지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미생물이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이 어디죠? 포기조죠. 포기조에 있는 유기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미생물의 역할이에요. 자, 따라서 포기조 혼합액 중에서 부유물질, 이 부유물질을 MLSS, 떠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부유물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26번 유기물과 무기물의 함량이 80%, 20%. 그리고 소화 처리 후에 유기물과 무기물이 50%로 있을 때 소화율을 계산하시오. 자,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데 제가 그림상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화조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처리하는 조죠? 소화조라는 것은 우리가 설러지를 처리하는 조예요. 반면에 포기조라는 것은 유기물을 처리하는 조죠. 그래서 유기물을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설러지의 크기가 커지고 무거워져서 가라앉아요. 그 가라앉은 찌꺼기를 설러지라고 그래요. 그 설러지를 제거하는 조를 소화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소화조에서는 우리가 안정화를 시키는 단계인데 처리를 하는 방법은 산소를 이용하는 혐기성 소화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혐기성 소화와 산소를 이용하는 호기성 소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소화조로 들어가는 값은 우리가 소화 전이니까 생설러지라는 말을 쓰죠. 처리를 하지 않은 거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소화 후에서는 소화설러지라는 말을 써요. 처리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따라서 소화 전의 설러지가 유기물이 80%니까 VS가 80. 그러면 무기물을 FS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20%가 돼야 되죠. 왜? 두 가지를 합치면 100이 돼야 되니까. 반면에 소화 후에서는 50이라고 그랬어요. VS가 50%, FS가 50%. 그러면 여러분들 소화조에서 제거되는 값을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화조에서 제거되는 값을 계산하니까 여러분들 소화율을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소화조에 들어간 값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항상 나타냈을 때는 VS 나누기 FS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80% 나누기 20% 마이너스 50 나누기 50 이렇게 이 값이 소화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 나누기 20 마이너스 50 나누기 50 전체 나누기 처음의 값 80 나누기 20으로 한 번 더 나눠줘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식을 정리를 해놓은 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따라서 계산하면 몇 퍼센트가 되느냐면 7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의 값을 계산하든지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풀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 문제에서는 이 식을 어떻게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공식을 외워서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공식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바로바로 A라는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공식이 떠오르면 괜찮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그런 공식들이 쉽게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는
문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소화조, 설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화조가 있으니까 소화조를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소화조에서 소화조로 들어오는 값을 생설렀지, 소화조에서 나가는 것을 소화설렀지. 그렇게 해서 각각의 값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나타내시면 이제 그 식 자체를 굳이 암기를 하지 않아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쉬워지고, 그리고 그 문제를 봤을 때 바로 풀 수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그만큼 이해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면 시험장에 가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고, 계산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특히 이제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내용에서 포인트를 체크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부분,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제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해 주시면 효과적인 수험 준비가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